자, 분양가 상한제, 교재의 163쪽에 있는 이 분양가 상한제는 일반에 공급되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을 법에서 정해준다 그랬죠. 나라에서 정해줍니다. 그래서 이걸 왜 도입을 했느냐, 옛날로 돌아가야 돼요. 자, 2000년 초에 지금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예요. 자, 이때 서울이 어떤 분위기였느냐, 대한민국 서울이 재개발, 재건축, 자, 이것이 추진되고 있었어요. 서울시 전체가 재개발, 재건축을 하고 있을 때. 왜? 서울은 1970년대 조성되니까, 자, 2000년 초니까 30년이 넘어버렸죠. 서울시를 전부 다 시설이 낙후되어버려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을 서울시 전체를 해야 되는, 추진하는데, 자, 결국은 이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투기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을 나중에 여러분 중개업을 하다 보면은 다수의 투기는 있습니다. 낡은 주택을 사서 새 아파트 받으면 그 시세 차이가 있죠. 그걸 넣는 투기는 어느 정도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 전체가 재개발, 재건축 하다 보니까 이 투기가 이제 날로 그 투기 규모가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정부가 적절하게 개입을 해서 투기를 막아야 되죠. 그래서 정부가, 자, 이 투기에 대해서는 뭐 방치를 했다 해도 간이 아니고, 그 다음에 조장을 했다 해도 간이 아닐 정도로 전혀 규제책을 발표 안 했어요. 그래서 이 재개발, 재건축에 뭐 3억짜리 아파트, 낡은 아파트, 자, 뭐 34평짜리, 이때 이 정도 했는데, 그럼 울산광역시는 이때 당시에 34평짜리 아파트가 얼마였느냐? 한 1억 2천 정도 했어요. 그래서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의 아파트는 한 배 이상 비쌌으니까 뭐 이 정도는 충분히 허용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가격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임기가 딱 4년 지나니까 4년 뒤에, 자, 이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투기로 인해서 이 가격이 13억에서 14억까지 뛰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분위기는 뭐 저도 그때도 강의를 하고 있어서 잘 알죠. 서울에 이거 투기 안 하면 바보 소리 들었어요. 모든 직장인들 다 투기합니다. 그럼 무슨 돈을 가지고? 대출을 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3억짜리, 그때 당시에 이 3억짜리 대출을 얼마 내줬겠습니까? 네, 놀라지 마십시오. 9억 내줍니다. 3억짜리로 9억을 대출 내준 나라는 지구상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자, 어떻게 9억이 되느냐? 자, 3억짜리 대출을 2억 내줬겠죠. 처음에 뛰죠. 6개월에 1억씩 올라갑니다. 그러면 가격이 오르니까 또 대출 규모도 어떻습니까? 늘어나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금액이 돼버리니까 결국 9억이 대출이 나가는 거예요. 택이 돼버려요. 자, 그렇다 보니까 정부가 대출 규제를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죠. 규제를 안 합니다. 방치를 해버려요. 결국 이 금액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헌아파트 13억이고 여기에 서울의 새 아파트 34평짜리 분양하는데 서울시에서 4억 정도 책정했는데 헌기 이 정도인데 세기 4가면 안 되죠. 그래서 14억 이상 난리가 납니다. 너무 가격이 많이 올랐다. 자, 그렇게 해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서울시에서 그때 당시에 이 3억짜리가 이마에 올랐는데, 자, 이 금액이 어느 정도까지 가느냐, 20억까지 간다라고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무리하게 대출 내어가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13억, 14억에 가지고 있던 이 사람들 3억짜리 가지고 있던 거 팔아가지고, 자, 명태 신청하고 한 15억, 6억 만들어서, 자, 지방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산 같은데 그때 해운대 센텀에 새 아파트 한참 들어오고
고급 아파트 들어오는데 그때 한 3억 4억 주면 부산에 센텀에 고급 아파트 삽니다. 사고 자 그래도 10몇 억이 남죠. 그 중에 한 7, 8억 들여가지고 원룸 방 20 몇 개짜리 삽니다. 역세권에. 그러니까 한 달에 임대 수입이 얼마? 600 정도 들어와요. 그거로 묵고 살면서 또 돈이 남으니까 한 1억짜리 벤츠 타고 땡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서울에 거지같이 살다가 지방에 와서 뭐합니까? 귀족 행사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돼버리니까 결국은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발표를 하죠. 뒤늦게. 오래된 주택 여기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라는 거 들어봤죠? 이때 만들어집니다. 6억 원을 초과하는 종합부동산에 대해서는 과세를 많이 해서 가격을 낮추겠다 했는데 아무 효과가 없었어요. 자, 이 새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격 통제하기 위해서 발표됐던 것이 이 제도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라는 것을 이때 도입합니다. 이때는 전국의 모든 공동주택에 적용을 다 하도록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합니다. 그럼 지방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도 없어요. 서울에만 적용할 것을 전국에 다 적용시켜버려요. 자, 그러니까 이 분양가 상한제가 딱 발표되니까 서울시에 같은 경우에는 34평짜리 얼마를 받아라고 분양가 상한제 정해줬느냐, 평당 1,100만 원밖에 못 받도록 딱 못을 박아버렸어요. 그럼 34평 같으면 4억밖에 안 되죠. 헝거 이거 헐어버리고 13억 14억짜리 헐어버리고 거기 새 아파트 지바에 4억밖에 못 받아요. 자, 아파트 건설 공사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이게 딱 발표된 이래로 서울에는 주택 건설을 아예 하지 않고 재개발, 재건축, 추진도 아예 안 합니다. 딱 스톱되어 버려요. 언제까지? 2015년까지 스톱되어 버려요. 자,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서울이 10몇 년 동안 재개발 전적이 추진이 안 되니까 자, 서울시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서울시를 재개발 전적 추진시켜야 되죠. 자, 그래서 주민들한테 물어보니까 어떻게 하면 너 재개발 전축 하겠느냐 하니까 요거 없애주면 하겠다 이래요. 그래서 이제 2014년 12월 30일 날 국회에 지금은 뉴스 보면 뭐 여야 국회의원 선거법에 따라서 뭐 싸우고 이러죠. 그때는 안 싸워요. 다 와가 저녁에 30분 딱 모여가 아무 이의 없이 이거 법 바꿔주는 법을 통과시킵니다. 어떻게? 자, 여러분 책에 있는 대로입니다. 자, 공공택지는 자, 분양가 상한제를 당연 적용하고 공공택지 외택지 민간택지죠. 이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했을 때만 적용하도록 법을 바꿔줘요. 자, 그러면 서울은 공공택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서울은 공공택지 한 평도 없습니다. 전부 다 무슨 택지다? 공공택지 외택지. 그 서울에는 사실상 적용하지 않도록 법을 바꿔줍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자 다시 서울의 재개발과 재건축이 추진이 되죠. 자, 추진되면서 여기에 13억, 14억짜리 아파트, 낡은 주택 있죠, 아파트. 이 가격이 이때까지 계속 유지됐어요. 그래서 이제 2015년 말에 재개발 재건축 추진이 왕성하게 될 때 저 가격이 20억까지 갑니다. 예, 20억까지. 자, 그리고 2017년 자 7월 2일 날 8월 2일 날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죠. 자, 부동산 대책을 발표해서 아예 거래 못하도록 자, 세금을 많이 부과시키도록 이런 식으로 규제를 상당히 강력한 규제를 폈는데도 불구하고 이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어떻습니까? 올라가요.
계속 올라가요. 자, 그러다가 2019년 자 10월경에 할 수 없이 서울에 다시 분양가 상한제 적용한다고 발표했죠. 그러니까 이때까지 계속 매년 인력씩 계속 오르다가 2019년 10월 달에 분양가 상한제 발표한다, 서울에 적용한다니까 저 아파트가 얼마까지 갔나? 38억이 됐고. 그리고 오늘 또 발표했죠. 뭐 규제를 하고 뭐 하고. 그래서 이 가격을 낮추겠다는데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정부가 이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해가지고 제대로 한 번이라도 효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빨리 이 제도를 폐지해야죠. 지금의 자 주택 가격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정책을 이제 바꿔야 되느냐? 전문가들 내 하는 이야기가 공급 정책으로 돌아서야 된다 이 뜻입니다. 거래 못하도록 묶고 세금 많이 부과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왜? 서울시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아파트 가격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야. 자, 우리 서울시에 아파트 수십 개씩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명쯤 있을까요? 수십 개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 정부 통계로 왔잖아요. 2,000명 이상이랍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사람은 600채 가지고 있대. 600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돈이 많으니까 세금을 많이 부과하고 많이 해도 계속 자신들의 세금을 낸 만큼 아파트 가격의 호가는 어떻습니까? 계속 끌어올려 버린 거야. 그래서 38억이 된 거예요. 계속 끌어올려 버려요. 왜? 그 사람들은 세금 때려도 돈이 없습니까? 돈이 많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걱정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얼마든지 해봐라. 우리는 올릴게. 자, 그러면은 이런 아파트 가격을 낮추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공급 정책이 필요한데 정부에서 안 하고 있어요. 그럼 제일 좋은 방법은 이 38억 하는 이 아파트 옆에다가 정부가 세금을 걷어서 내년부터 보유세 때린다 그랬죠. 이 사람들한테 세금 많이 걷어가. 이 옆에다가 똑같은 아파트를 짓습니다. 공공택지 조성해서. 그래서 무조건 10억에 분양시켜버리면 이 가격이 사람들이 일로 가지 여기 가겠습니까? 그럼 가격이 어떻습니까? 자연히 떨어지는 거예요. 그 공급 정책을 펴라고 그만큼 지금 전문가들 이야기해도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고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골빙 드는 수준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교수님 그 생각보다 38억 입주한 저희들이 38억 받고 싶어가지고. 그렇겠죠. 뭐 어쨌든 38억 뭐 받으면 나는 좋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거는 먼 장면을 봤을 때 안 좋은 겁니다. 그럼 이 아파트 지금 실제로 얼마 정도 치겠어요? 결국 10억, 12, 3억밖에 안 돼요. 그게 지금 이만큼 뻥튀기 됐죠. 그 거품을 빼지 않으면 누가 문제냐? 우리 자식 때 후손들이 골빙 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욕심만 챙길 건 아니다는 거죠. 그럼 정부의 정책을 하는 사람들은 그걸 감안하고 정치를 해야 돼요. 결국은 이 잘못된 제도 하나 때문에 서울시의 주택시장이 박살이 난 거예요. 지금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제도를 고수를 하는 이유는 결국은 무슨 법이기 때문에 예. 지금 정부 좌파 정부를 하잖아요. 자기들 정책에 맞기 때문에 이걸 고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 정책에 맞는다고 해서 계속 실패했죠. 지금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이걸 고수할 이유는 없다. 예. 빨리 바꿔라. 예. 바꿔야 됩니다. 이거는. 자, 이 분양가 상한제 지금 우리나라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여기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라고 되어 있죠. 자, 다음 각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해서 1번 줄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왜? 저가주택이니까 적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 이번에 경제자유국 지정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경제자유에서 건설 공부하는 공동주택, 그게만 밑줄 친대요. 경제자유구역이 뭡니까? 경제자유구역. 자,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자유롭게 무역이라든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구역을 정해놓은 곳이에요. 그럼 여기는 외국인들이 많이 오겠죠? 그럼 그 사람들도 집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되겠죠. 그런 곳에서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외자 유치 촉진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여 2조에 따른 분양가격 제한을 정하지 아니하기로 심의계를 쓸 때는 정하지 마라. 즉 외국인들 대상으로는 싸게 해줄 필요가 없죠. 자, 그 뜻이고. 그 다음 세 번째, 관광진흥부에 따라 지정된 관광 줄칩니다. 관광특구에서 건설 공부하는 공동주택으로서 해당 건축물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m 이상일 때는 적용하지 마라 이 뜻이죠. 자, 그럼 이거는 해운대 센텀 같은 데는 관광특구입니다. 그런 데는 유독 가보시면 아파트가 저층이 아니고 다 고층 아파트. 왜? 이 규정 때문에 고층을 지은 거예요. 자, 그래서 해운대 가면 100층짜리 아파트, 지금 LCT 같은 건 120층짜리죠. 자, 그런 데는 분양가 산 정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평당 분양가가 5천만 원, 6천만 원씩 합니다. 예. 왜? 그래, 돈 많은 사람 사니까 굳이 적용할 필요가 없다, 이 뜻이에요. 응? 자, 이렇게 아시고. 응? 자, 그 밑에 3번에 분양가 상한제 구성요소 이하 부분은 지금 볼 것 없습니다. 자, 옆 페이지 가시면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되어 있죠.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교통부 내용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자, 지정 기준, 국토교통부 내용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부분에 따른 지역인데 1번 과열 지역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 과열지역에 해당하는 그 이하 내용은 지금 보실 거 없어요. 복잡한 내용이니까.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은 동그라미 2번에 위축지역이라고 되어 있죠. 그게 줄치고. 자, 그 외에 그 이하에 있는 내용들은 지금 안 보셔도 돼요. 자, 무슨 말인지 자 봅시다. 자, 조정 대상 지역이라는 것은 주택에 대한 투기, 자, 투기가 과열이 되든 또 가열이 될 우려가 있던 이런 곳에, 자, 그 다음에 주택에 대한 거래가 위축이 돼 있다든지 그 우려가 있는 지역에 지정해서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는 투기를 막는 제도가 조정 대상제입니다. 그럼 이 지정되면은 어떻게 주택가격 안정시키고 투기를 막느냐? 이거 지정되면 첫째, 전매 못하도록 어떻게 한다? 제한시키고. 그 다음에 이 지정되면은 청약도, 아파트 입주 청약도 못하도록 제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각종 세금 규제가 들어옵니다. 세금을 폭탄 때리는 거죠. 그리고 대출 규제를 해버립니다. 그럼 이런 것이 적용되어서 투기에 대해서 과열되거나 우려되는 지역에, 또 주택에 대한 거래가 위축되거나 우려되는 지역에 주택가격을 안정시켜주는 제도가 조정 대상 지역인데, 자 봅시다. 자, 여기에 이 지역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는 또 어떤 지역이 있는데, 자, 여기는 주택에 대한, 자, 투기가 과열이 되거나 우려가 있을 때 조정대상 지역을 지정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주택 거래
위축돼 있거나 그 우려가 있을 때도 지정하는데, 지금 현재 지금 주택의 거래가 위축되거나 우려가 있는 이곳은 지정한 곳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전부 다 주택에 대한 투기가 어떻습니까? 과열되거나 우려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는, 자, 앞에 우리 배운 거 설명드리면은, 여기에는 지금 투기가, 여기에는 투기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앞에 배운 투기적이 정되겠죠? 그리고 요 안에서도 과열이 되어 있는 곳이 있겠죠? 여기 지정하는 건 뭡니까? 투기, 과열, 지구. 자, 그리고 이런 곳은 전부 다 어떤 곳이냐? 우려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은 지정 범위로 갔을 때는 조정 대상 지역이 가장 광범위하게 지정합니다. 자, 주택에 대한 투기가 과열되어 있는 곳도 지정될 뿐만 아니라 무슨 지역까지? 우려가 있는 곳까지 지정해버려요. 자, 그러니까 광범위하게 못하게 묶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속에서도 특히 투기가 있는 지역은 무슨 지역으로 지정한다? 투기 지역. 그 안에서도 특히 과열이 됐을 때는 뭐 지정합니까? 투기 과열 지역. 그래서 이게는 결국은 3중으로 규제가 들어가 버려요. 그럼 이 안에는 거래가 있다? 없어요. 아예 거래 못합니다. 이렇게 가장 투기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지정하는 것이 뭐다? 조정 대상이죠. 자, 그 안에서도 과열이 있을 때는 투기가 있을 때는 투기죠. 그 안에서도 특히 투기가 과열된 곳에 지정하는 건 뭐? 투기 과열죠. 이렇게 지정합니다. 자, 이건 언제 도입했느냐? 2017년 8월 2일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죠. 그때 도입한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다가 광범위하게 우려만 있어도 조정 대상 지역으로 다 묶어버렸죠. 그래서 전국에 거래가 있다 없다? 일시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현직 중개사들이 70%가 문을 닫은 제도가, 문 닫게 한 제도가 뭐예요? 조정대상. 제일 중개사들이 싫어하는 정책입니다. 조정대상 정책. 이게 정되면 거래를 할 수 있다 없다? 못하기 때문에. 자, 보시다시피 이 정되면 이거 적용합니다. 전매도 못하고 청약도 못하고 세금도 어마어마하게 때리고, 자, 그 다음에 대출 자체도 못 받게끔 규제시켜버려요. 이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2017년 8월 2일 날 지정해놨으니까, 자, 2018년, 자, 19년 들어서면서 전국의 개업 공인중개사 70%가 폐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폐업에 대해서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이야기를 하죠. 우리도 생계가 있는데 묵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자, 전국에서 한 이야기가, 공인중개사 협회에다 대놔놓고 너가 투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조정대상 지역을 지정해서 거래를 막은 거 아니냐. 우리가 중개사가 무슨 투기를 하느냐. 자, 그래서 중개사협회에서는 지금 뭐라 하냐면 전국적으로 데모하겠다 했어요. 지금 데모할 거예요. 중개사협회 쪽에서도. 자, 그러니까 결국 압박을 넣고 우리도 반발하니까, 중개사협회에서 반발하니까, 자, 2019년 들어와가지고 올해 들어와서 해운대나 이런 데 지역에 조정대상 지역 묶은 거 다 뭐 했습니까? 풀어줬어요. 풀어줘서 그나마 지금 해운대 지역이나 이런 데서 거래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이거 정말 이놈 지정했다는 무슨 뜻이냐? 거래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게 풀리면서 좀 거래를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조정대상 지역은, 자, 이런 지역, 이런 곳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주택가격 안정시키는 제도다, 그렇게 아시면 돼요. 자, 그 밑에 6번에 주택 등 전매 행위 제한 등이라고 되어 있죠. 사업주체가 건설을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줄칩니다.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즉 분양권 또는 주택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를 모집하여 입주자 선정된 날부터 10년 범위 내에서 대통령이 정한 아래 기한이 경과되기 전에 이를 전매, 갈로 떼놓으시고 하거나 전매할 수는 할 수 없다, 그렇게 줄치고, 갈로 안에 상속의 경우 제의한다 되어 있죠. 상속에 대한 전매는 허용한다는 뜻이죠. 자,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자, 이 분양권이라든지 주택을 자식한테 상속시키는 것은 허용한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조정 대상 지역이 지정돼도 전매 제한 한다 그랬죠. 뭐 투기할지도 전매 제한 하죠. 그 전매 제한이 요걸 말합니다. 예. 그래서 구체적으로 10년 범위 안에 전매나 알선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데, 자, 대상이 박스 안에 4가지가 있죠. 1번 보세요. 투기 가열지구 안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입자 선정지 줄치고 지의 동그라미. 자, 그리고 여기 봐보세요. 자, 여기에 자, 우리가 투기가 있다든지 우려가 있는 곳에 조정 대상지를 크게 지정하죠. 또 투기 있는 지역은 투기적으로 지정하죠. 거기서 더 과열이 돼 있는 곳은 뭐 지정합니까? 투기가열지구. 이 안에서는 자, 입주자 선정지 분양권 전매를 못하도록 제한한다는 뜻이에요. 주택은 관계없고 뭘 못하도록 전매 제한한다는 뜻입니까? 입주자 선정 지위, 그걸 분양권이라 합니다. 분양권을 사고 팔지 못하도록 하겠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출치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까지 줄치고 지 동그라미. 자, 여기 보세요. 주택에 대한 투기가 과열되거나 우려가 있을 때 지정하는 것이 여기에 조정 대상 지역이죠. 그럼 이 안에서도 입주자 선정지 분양권은 전매 못하도록 어떻게 하겠다? 제한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분양권 하나 팔라고 해도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째 줄치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줄치고, 자, 거기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다음에 주택이란 말 동그라미 끝에 지위 동그라미.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면은 그 주택도 전매 못하고 이거는 지도 전매 못합니다. 1번, 2번은 지만 전매 못했죠. 3번은 주택과 지 둘 다 전매 못해요. 4번의 줄치입니다.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 그 주택 동그라미 또는 그 주택 입자 선정 지위까지 줄치고 지 동그라미. 공공택지 외의 택지는 민간택지죠. 민간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도 전매 못하고 지도 전매 못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울산광역시만 놨고 봅시다. 자, 울산광역시 1번 투기할지구 있습니까? 없어요. 울산광역시에는 지정 안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1번에 의한 전매 제한은 없겠죠. 2번 조정 대상 지역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2번에 의한 전매 제한도 없고, 3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그 입자 선정지에 대한 전매 제한도 없습니다. 여기는. 4번 공공택지 외의 택지가 민간택지를 했죠. 그럼 울산광역시에 있는 택지는 무슨 택지입니까? 민간택지 4번이에요. 그러니까 울산광역시는 4번에 따라 전매 제한을 당한다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자, 대부분 택지가 전부 다 민간택지죠. 그래서 거기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과 입주자 선정지는 전매를 못합니다. 당분간. 자, 그럼 저기에 호계 밑에 송정지구 새 아파트 지어놨죠. 저거단 말이에요. 저 민간택지예요. 그럼 저거는 일정 기간 동안 전매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뜻이에요. 전매하면 처벌돼버려요. 자, 그러면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래 길지는 않습니다. 6개월밖에 못해요. 6개월. 그래서 6개월이니까 크게 심한 규제는 아니죠. 자,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그 이하 그 다음 페이지 있는 내용은 뭐 지금 당장 볼 건 없습니다. 자, 넘어가시면 주택 상한 사채라고 되어 있죠. 거기는 지금 볼 건 없어요. 자, 이제 농지법에 가서 용어 몇 가지 좀 배웁시다. 농지법은 여러분 시험에 2문제는 옵니다. 2문제. 자, 그래서 옛날에는 농지법은 참 그냥 수업만 들어도 맞추도록 내는데 30회 시험에 농지법을 보면 좀 기가 찹니다. 예, 왜? 30회 농지법에는 자, 아주 세세한 것을 알아야 풀 수 있도록 2문제를 냈어요. 맞춘다, 못 맞춘다? 못 맞추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내년 시험에 31회 시험에도 세세하게 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올해 시험에 30회 시험에 27,000명이 합격했죠. 최종 합격이. 장 29에 비해서 10,000명이 더 합격했습니다. 그 10,000명을 더 합격시킨 이유는 작년에 29회 너무 어렵게 냈기 때문에 데모를 좀 했어요. 또 데모할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내년에 4월달에 뭐 있습니까? 선거가 있으니까 쉽게 내주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10,000명을 더 합격시켰고, 그럼 내년 10월달에 치른 31회 시험은 어렵게 내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 그래도 어렵게 내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너무 어렵게 내면 뭐합니까? 데모하잖아요. 예. 그래서 데모를 하기 때문에 어렵게 못 내요. 너무 어렵게도 못 내요. 실제로 데모회가 제 시험까지 친 것이 공인중개사 시험입니다. 15회 시험에 너무 어렵게 내가지고 데모했죠. 데모해가지고 결국은 제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거 한번 경험이 있기 때문에 터무니없이 어렵게 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29회 정도 수준으로 놓을 것 같아요. 한 17,000명, 8,000명이 합격할 정도로. 자, 그게 맞게끔 준비만 하면 돼요. 자, 농지법의 총설, 목적 봅시다. 이 법은 농지의 소유, 이용 및 보전 등을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 생산성 향상을 통한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의 환경 보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핵심은 그 첫째 줄에 있어요. 농지의 소유, 이용, 보전 등에 관한 법이다. 자, 봅시다. 무슨 말인지. 자, 농지다 하는 것은 토지 중에 뭐 산지, 농지, 주택지 이런 말을 많이 쓰죠. 농지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농지는 국가 식량 생산에 기반이 되는 토지다 이 뜻이에요. 이 식량 생산하는 기반이 되는 토지이기 때문에 이 농지는 일반 토지와 같이 취급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뭔가 특별하게 취해줘야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이 국토가 좁은 나라에 인구 밀도는 높고 인구는 많은 나라에 외국의 식량을 수입한다 생각하시면은 자, 국가 경쟁력이 크게 처져버리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식량 생산이 자급자족 되는 나라입니까? 안 되는 나라입니까? 된다. 예. 그러면 우리나라 이 좁은 나라에 자, 식량을 자급자족 생산할 수 있도록 그 밑바탕이 된 법이 무슨 법이다? 농지법. 이 법을 보면은 아, 대한민국이 이 좁은 국토에도 전 국민이 식량을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강력한 법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소개하게 되면은 농지법은 첫째 파트가 농지 소유 파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농지는 아무나 소유하면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누구만 소유해야 된다? 예, 농사질 사람만 소유해야 된다. 자, 그리고 농지 소유 상한제를 도입해놨어요. 자, 비농업인 같은 경우, 자, 농지 소유를 못하도록 해놨는데 예외로 비농업인도 농지를 소유할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아버지가 농업인인데 자, 돌아가시니까 상속받을 수 있죠. 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 비농업인은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면적 제한을 한다. 예. 비농업인 같은 경우에는 농지 소유 면적을 딱 제한합니다. 기본적으로 1만 제곱미터 이내로 소유하도록 제한해요. 자, 그다음 농지는 함부로 취득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제를 도입해 놨어요. 그래서 농지를 취득하려면은 자격 증명제 발급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농지 소유권에 대한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는 자 함부로 농사 짓지 않고 논리 나면은 농지를 처분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일반 토지는 가지고 있어도 뭐 논리 나도 처분해라 소리 안 하죠. 농지는 처분하라고 합니다.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일반적 토지 소유할 수 있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게 여러 가지 이렇게 규제를 합니다. 그 다음에 농지 이용. 자, 농지 이용은 누가 합니까? 공인중개사가 합니까? 농업인이 합니까? 농업인이 하죠. 그래서 농지 이용 쪽에서는 주로 농업인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에는 농업인과 관련된 내용을 출제를 하지 않고 여기는 대표적으로 출제되는 것이 대리경작제. 자, 농지 소유자가 농사 안 짓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대신 경작하도록 지정할 수 있는 대리경작제. 그 다음에 농지의 임대, 사용대를 어떻게 할 건지 정도만 여기에 주로 다룹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농지를 어떻게 보존할 건지. 자, 하나는 농업진흥지역. 자, 국가 식량 생산에 아주 중요한 농지는 함부로 개발하면 안 되죠. 그래서 묵기에서 농업진흥지역이라는 것을 지정합니다. 그 지역이 붙었으니 농업진흥에 관한 일반 기준이 있죠. 적용해버려요. 그 다음에 농지 전용제도. 농지를 다른 용도로 쓰려면 전용 절차를 거치도록 해서 농지 보존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농지법은 크게 이렇게 세 파트로 되어 있어요. 여기서 두 문제가 나온다 이 뜻이. 자,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농지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뭐 두 문제 정도 나오기 때문에 소리 많이 합니다. 소리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잘 좀 알고 있으면 중개업할 때 농지 같은 경우에는 도움이 되죠. 이 법을 알아야만 농지 중개를 할 수 있으니까 이 법 모르고는 중개해서는 안 되죠. 자, 누가 비농업인이 여러분한테 옵니다. 나 농지 하나 살라고 하는데 딱 보면은 여기 벌써 걸리죠. 당신은 농지 소유할 자격이 없다. 예. 자, 그래도 취득한 이거 걸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 농지 취득을 했다 하더라도 농사한지 뭐 해버립니까? 처분시켜버려요. 그냥 국가 걷어갑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알아야 농지 중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용어 정의라고 되어 있죠. 자, 농지부터 잠시 쉬었다가 자, 용어 정의 합시다.